재수없는 년. 부정 타니까 썩 꺼져라. 하얀 소금 알갱이가 만삭인 며느리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 추운 날 만삭인 몸으로 어딜 가라고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며느리는 얼어붙은 땅바닥을 기어가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보다리를 눈밭으로 내던지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며느리가 7년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낡은 가방 속에서 발견된 10억 원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 과연 그날 밤 닫힌 대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르르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지은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세상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녹슨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 충격에 놀란 지은이는 무거운 만삭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힘없이 밀려나 넘어졌습니다. 지은이의 부르튼 손이 얼어붙은 땅바닥을 짚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시어머니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내려는 사람처럼 하얀 소금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마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지은이는 엉금엉금 기어가 말순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지은이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는 게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 내 아들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게냐? 말순이의 거친 손이 소금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지은이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지은이의 얼굴과 눈가를 때렸지만 지은이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에이, 퇴, 부정타니 썩 꺼져라. 소금 맞고 떨어져 나간 귀신처럼 다시는 이 집 얼씬도 하지 마라. 하얀 소금은 마치 눈처럼 지은이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모욕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시작이네. 만삭인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쉿, 들으면 어쩌려고. 저 성질머리를 누가 말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말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볼수록 더 악독하게 보여야 한다고 다짐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뭘 구경들 하시오? 재수 없는 년 쫓아내는 거 처음 보오? 말순이는 구경꾼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더니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지은이의 낡은 진보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대문 밖 눈밭으로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내년 짐이다. 이것들 챙겨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진보다리가 눈밭에 뒹굴며 툭 터졌고 그 안에서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가 힘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지은이는 그 베네저고리를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생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처음으로 사왔던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 낳을 때까지 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이 추운 날 나가면 저랑 아이는 얼어 죽습니다. 지은이는 맨발로 눈밭을 기어가며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무릎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이의 애원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만 갔습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내 아들 죽인 년이 뻔뻔하게 어디서 목숨을 구걸해? 당장 꺼지지 않으면 찬물이라도 끼얹을 테다. 말순이는 빗자루를 들고 지은이를 위협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지은이를 덮쳐왔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터진 진보다리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뿐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철 대문이 닫히며 지은이와 말순이 사이를 비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대문 밖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지은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대문 앞을 서성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마다 깊은 슬픔이 패어나갔고 그 위로 무심한 눈발만이 하염없이 쌓여갔습니다. 한편 대문 안쪽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은이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꼿꼿하게 서 있던 말순이의 다리가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쿨럭, 쿨럭. 참았던 기침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말순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손수건이 순식간에 검붉은 선혈로 물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포효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병마와 싸우는 늙고 병든 노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말순이는 피 묻은 입가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대문을 향해 멍하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닭똥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말순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바람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이 그녀의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혹여나 며느리가 다시 돌아와 이 모습을 볼까봐,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눈치챌까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말순이는 힘겨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죽은 아들의 영정 사진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말순이는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내 처자식 내쫓았다고 이 어미를 원망하느냐? 나도 가슴이 찢어진다. 내 손으로 내 새끼들을 사지로 내몰았으니 죽어서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말순이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남긴 그 빚쟁이들이 곧 들이 닥칠 게다. 그 악랄한 놈들에게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까지 잡히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순이는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서랍을 열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섰던 빚보증 서류와
자신이 오래전 가입해 두었던 고액의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지은이 저 불쌍한 것은 안 된다. 그 아이는 살아야 한다. 말순이는 서류들을 다시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리 빚쟁이들이 집안을 뒤져도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장판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판을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문갑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병든 말순이에게는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쇳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려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남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려는 가장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지은아, 부디 나를 원망하고 또 원망해라. 그래야 내가 독해져서 살아남는다. 이 모진 시어미 따위는 잊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한다. 말순이는 며느리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정 승인 서류와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번 드나들며 몰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를 품에 안고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유리창을 흔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대신해 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말순이는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며느리가 떠나간 방향을 향해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주소서.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그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만이 차가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보다 더 짜고 피보다 더 붉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지은이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살을 애는 추위와 버림받았다는 절망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눈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말순이네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가장 뒤에 내린 최 사장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냄새. 가난한 동네는 냄새부터 다르다니까. 최 사장은 구두 끝으로 대문을 툭툭 차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해? 문 안 따고. 예, 형님. 부하 중 하나가 쇠파이프로 대문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깡, 깡. 날카로운 금속음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던 말순이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픈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약해 보여서는 놈들에게 먹잇감이 될 뿐이다. 말순이는 거울을 보며 핏기 없는 입술을 앙다물고 일부러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구냐? 밤중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수는 놈들이. 말순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최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마치 제 집이냥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발로 차고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이고, 할망구,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네? 최 사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번들거렸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또와 썩 꺼지지 못해? 말순이는 빗자루를 치켜들고 맞섰지만 최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빗자루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이봐요. 할망구. 아들놈이 빚만 남기고 죽었으면 어미가 갚는 게 도리지. 안 그래? 최 사장은 빗자루를 뚝 꺾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돈 내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이라도 내놓으라고. 돈이 어디 있어. 다 가져갔잖아. 내 놈들이 다 털어갔잖아. 말순이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민수가 죽자마자 가게 보증금이며 집안 세간살이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가져갔었습니다. 누가 그걸로 된대? 아직 원금의 반도 못 갚았어. 참, 며느리 있지? 그 젊은 년 팔면 돈 좀 되겠던데. 어디 숨겨놨어? 최 사장이 방 쪽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말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며느리를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년 내쫓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찾아? 돈도 없는 거지년 데리고 있어봤자 밥만 축내지. 꼴 보기 싫어서 내쫓았다. 왜? 말순이의 연기에 최 사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순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진짜야? 이 할망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방 뒤져봐. 부하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안방과 건넌방을 짓밟고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이 열리고 이불이며 옷가지들이 마루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형님, 옷가지도 몇 개 없고 도망간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부하의 보고에 최 사장은 혀를 찼습니다. 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고 튀었구먼. 독한 년들. 최 사장은 말순이에게 다시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 집이라도 내놔. 이거라도 팔아야 우리도 먹고 살지. 안 돼. 이 집은 내 목숨이야.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 말순이는 최 사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귀찮다는 듯 말순이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네. 동네 사람들, 깡패놈들이 사람 죽여요. 말순이가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최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에서 빨간 딱지 뭉치를 꺼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법적으로 압류 들어갈 거니까. 내일 당장 집 비워.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간다. 최 사장이 부하들에게 딱지를 붙이라고 지시하려는 찰나 말순이가 마당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대신 내 시체를 넘고 가져가. 말순이는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귀신이 되겠다. 내가 귀신 돼서 내 놈들 말려 죽일 테다. 말순이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려는 노인의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돌아올 곳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최 사장도 말순이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죽기라도 하면 일이 복잡해질 터였습니다. 미친 할망구.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나? 최 사장은 잠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우리가 뭐 살인자야? 돈만 받으면 되지. 최 사장은 말순이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고. 할망구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있지? 그거 수익자 내 이름으로 받고. 최 사장의 말에 말순이가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오는 돈을 당신이 가져가겠다고? 그래. 빚 갚을 능력 없잖아. 그러니 죽어서라도 갚아야지. 수령인 나로 변경해 놓으면 이 집은 할망구 죽을 때까지만 살게 해줄게. 어때? 말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빚을 갚고 집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싫다. 내가 왜 내 목숨값을 내 놈들한테 줘? 아따, 고집세네. 그럼 지금 당장 나가든지. 얘들아, 짐 다 빼. 아,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해. 대신 각서 써. 내가 죽기 전까진 이 집에 손가락 하나 못 댄다고. 말순이의 외침에 최 사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케이. 역시 말이 통하네. 자, 여기 지장 찍어. 최 사장은 미리 준비해온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각서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녀의 지문이 붉게 찍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며느리의 미래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럼 우린 간다. 몸조리 잘해. 할망구가 오래 살면 우리만 손해니까 적당히 살다 가라고. 크크크. 최 사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왔고 참았던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진통제통을 꺼냈습니다. 물도 없이 약을 한 줌 털어넣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지은아. 이 어미가 집은 지켰다. 말순이는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발은 그쳤지만 난장판이 된 마당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를 세우고 널브러진 빨래를 걷었습니다. 혹여나 지은이가 돌아왔을 때 집이 흉흉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말순이의 시선이 대문 밖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지은이가 떠난 지 벌써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만삭의 몸으로 어디를 헤매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 그래. 박 여사한테 부탁이라도 해보자. 말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기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밤중에 누구슈? 박 여사. 나야. 말순이. 아니. 김씨?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박 여사의 놀란 목소리에 말순이는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박 여사.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며느리. 지은이. 말순이는 며느리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구절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혹시라도 자네 가게 근처를 지나가거든. 제발 모른 척 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여줘. 내가 나중에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사단이 난 거야. 알았어. 걱정 마. 내 눈에 띄면 내 딸처럼 거두어 줄 테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끄는 말순이는 수화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낯선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의 거리는 가난하고 배고픈 지은이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따뜻한 빵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지은이의 시선을 붙잡았지만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지은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더 거세지는 추위와 다가오는 출산의 공포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노숙자들이 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들 틈에 끼어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영무원들의 제지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차가운 세상의 인심은 말순이의 소금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건물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지은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해. 죽어도 살아남아야 해. 이 아이만큼은. 지은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본능이자 어머니로서의 첫 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의지와 달리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홀린 듯 냄새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매 순대국. 그곳이 자신과 아이의 운명을 바꿀 장소라는 것을 지은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거리는 마치 폭풍 전 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맨 지 사흘째 되던 날,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냉담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얇은 옷을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텅 빈 위장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은이의 몰골은 이미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 묻은 옷까지, 휑한 눈동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그녀를 피하거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시선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아가야. 조금만 참아. 지은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희미하게 보았던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할매 순대국. 낡은 미닫이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이 지은이를 손짓하듯 유혹했습니다. 지은이는 홀린 듯 국밥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풍경.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은 지은이에게는 닿을 수 없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온기라도 느껴보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기증이 밀려오며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지은이의 몸이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박 여사가 소리를 듣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박 여사는 쓰러진 지은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지은이의 남산만한 배였습니다. 세상에, 만삭의 몸으로. 박 여사는 순간 며칠 전 말순이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만삭의 며느리가 지나가거든. 제발 거두어줘. 박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말순이의 며느리 지은이라는 것을. 여보세요. 여기 좀 도와줘요. 사람 죽겠어. 박 여사는 손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남자 손님 2명이 달려나와 지은이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방 아랫목에 눕히자 지은이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박 여사가 지은이의 손을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걱정스런 표정의 박 여사가 보였습니다. 물 좀. 그래, 물. 여기 물 좀 줘요. 박 여사가 물을 먹여주자 지은이는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겠어. 배고프지? 박 여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방으로 달려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왔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고기와 국물. 지은이는 체면도 잊은 채 국밥을 허겁지겁 퍼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채알라.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박 여사는 지은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은이는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만삭의 몸으로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쯧쯧. 박 여사는 지은이의 부르튼 손과 상처투성이인 발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말순이가 밉기도 했지만 오죽했으면 며느리를 내쳤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 몸조리부터 해야지. 아니에요. 폐를 끼칠 수는. 지은이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그래? 배가 아파?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지은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양수가 터져 바지가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당장? 박 여사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에게 이 정도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 없어. 여기서 낫자. 얘들아, 문 닫아. 오늘 장사 끝났다. 박 여사는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고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랑 깨끗한 수건, 그리고 가위 가져와. 박 여사의 지시에 종업원이 허둥지둥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산실로 변했습니다. 자, 숨 크게 쉬고 힘 줘. 할 수 있어. 엄마잖아. 박 여사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통 속에서도 박 여사의 손을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으악. 지은이의 비명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수십 번. 지은이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채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박 여사가 뺨을 때려가며 깨웠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정신 놓으면 애가 죽어. 힘 줘. 아가야. 제발. 지은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냈습니다. 긴 산통 끝에 새벽녘 정적을 깨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됐어. 나왔어. 고추네. 아주 튼실한 아들이야. 박 여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능숙하게 받아내 탯줄을 자르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 지은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핏덩이.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가야.
내 아기. 지은이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사흘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박 여사는 지은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지은이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긴. 내가 강해서 산 거야.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독해져야 해. 알았지? 박 여사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 울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박 여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카운터 뒤편으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씨. 수화기 너머로 말순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 혹시 나았어. 아들이야. 산모랑 아이 둘 다 건강해. 아. 수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흐느낌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박 여사. 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됐어. 은혜는 무슨. 나중에 지은이한테나 잘해줘. 그리고 당분간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잠든 지은이와 아이가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지은이와 아이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초라하고 험난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할매 순대국집의 작은 방 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해 두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러 훈이가 태어난 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매 순대국집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찬 도마 소리와 구수한 육수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3번 테이블에 깍두기 더 달래. 알았어. 금방 갈게. 주방에서 들려오는 씩씩한 아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올해로 7살이 된 훈이였습니다. 훈이는 국밥집의 귀염둥이이자 지은이에게는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행주질을 하고 손님들에게 물수건을 가져다주는 모습이 어찌나 야무진지 동네 사람들은 훈이를 보러 일부러 국밥집을 찾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훈이 다 컸네. 나중에 장가가도 되겠어. 에이, 할아버지도 참. 저는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훈이의 너스레에 가게 하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배추를 버무리던 지은이는 그런 훈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전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 울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엄마이자 박 여사의 오른팔이 되어 가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은이의 손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녀가 무쳐낸 겉절이며 장아찌,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들은 국밥보다 더 인기가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겉절이 좀 따로 팔아요. 집에 가서 먹게. 나도 좀 줘요. 우리 며느리가 입덧하는데 이 집 김치만 찾네. 손님들의 성화가 빗발치자 카운터를 지키던 박 여사가 지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리 좀 앉아봐라.
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지은이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지은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실수는 무슨, 너 언제까지 내 밑에서 월급쟁이 할 거야? 훈이 이제 학교도 가야 하고 돈 들어갈 때 천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모님 곁에 평생 있을 건데요. 아니야. 내 솜씨가 아까워서 그래. 손님들 반응 봤지? 너 독립해서 반찬 가게 차려라.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가게를 차린다는 건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모님, 저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훈이 키우느라 모은 돈도 별로 없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그동안 내 월급에서 적금 들어놓은 거랑 내가 빌려주는 종잣돈 합치면 작은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어. 박 여사는 품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간 박 여사가 지은이 몰래 꼬박꼬박 모아둔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지은이는 통장을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딸처럼 거두어주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도록 날개까지 달아주는 박 여사가 친정엄마보다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 너 잘 되는 게 나한테 갚는 거야. 훈이 녀석 기죽이지 말고 보란듯이 성공해. 알았지? 박 여사의 호통 섞인 격려에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이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발이 부르트도록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구석진 곳에 작은 점포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넓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손 반찬이었습니다. 훈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개업날 시장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자, 맛 좀 보고 가세요. 조미료 안 쓰고 직접 담근 김치입니다. 지은이는 목이 쉬어라 소리치며 시식 접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사람들도 지은이의 반찬을 한번 맛보면 눈이 동그래져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네. 총각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 5,000원어치만 줘봐요. 개업 첫날부터 가게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지은이는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으면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내가 계산할게. 학교 갈 나이가 된 훈이도 의자에 올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 바로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전봇대 뒤에 숨어 성공적으로 가게를 연 며느리와 훌쩍 자란 손자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장하다. 우리 훈이도 저렇게 컸구나. 말순이의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7년은 말순이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내쫓은 직후 살던 집을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받은 돈 5억 원은 고스란히 며느리를 위한 유산으로 묶어두고 자신은 보증금 없는 쪽방촌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1평짜리 방에서 말순이는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 거리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박스 좀 치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폐지를 줍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진통제를 사탕처럼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돈이면 우리 훈이 대학 등록금 한 번은 더 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집한 돈 5억에 7년간 뼈를 깎아 모은 돈, 거기에 자신이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까지 합치면 얼추 10억 가까운 돈이 될 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10억 채워줄 때까지만. 말순이는 피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기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시식을 권하던 지은이가 우연히 전봇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굽고 초라한 행색의 노인. 모자를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은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홀린 듯 노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 노인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라도 좀. 지은이가 간 무친 잡채가 담긴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말순이는 며느리가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몰골을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버린 악독한 시어머니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은이가 도끼를 품고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순이는 황급히 폐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로 도망쳤습니다.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이가 몇 발자국 쫓아갔지만 노인은 어느새 미로 같은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노인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누굴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엄마, 손님 오셨어. 빨리 와. 훈이의 부르는 소리에 지은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알았어. 가. 지은이는 아쉬운 듯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다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골목 모퉁이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던 말순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말순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지은이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며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가 웃으면 나는 됐다. 말순이는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숨이 붙어 있는 한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모아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남겨주어야 했습니다. 지은이의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오고 먼 지방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대박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성실한 지은이를 인정해 주었고 지은이는 이제 어엿한 김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지은이와 훈이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허락된 행복의 시간을 그리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쪽방촌, 말순이는 오늘 밤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0억이라는 돈보다 더 귀한 그녀가 지키고 싶은 유일한 세상이었습니다. 따스한 3월의 햇살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며 세상의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며칠 전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장만했던
훈이의 옷을 정성껏 다림질했습니다. 남색 재킷에 나비 넥타이, 그리고 반짝이는 검은 구두까지. 비록 아빠 없는 빈자리가 느껴질까 걱정했지만 양복을 입은 훈이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의젓하고 듬직했습니다. 엄마, 나 어때? 멋있어? 훈이가 거울 앞에서 뱅그르르 돌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훈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누가 보면 모델인 줄 알겠다. 헤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 훈이의 당찬 말에 지은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은이는 훈이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은 입학식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빠 목마를 탄 아이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아이들 틈에서 지은이는 훈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보란듯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었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당신이 버린 핏줄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지은이는 허공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원망 섞인 자랑이자 인정받고 싶은 며느리의 투정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순간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훈이의 해맑은 미소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지은이는 그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도시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비좁은 쪽방, 습기 찬 벽지가 누렇게 뜬 그곳에 말순이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쿨러, 쿨러, 컥. 말순이의 입을 막은 하얀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미 걸레처럼 해진 이불 위로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말순이는 닦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며느리를 내쫓은 직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쳤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치료를 거부했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비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훈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지은이 가게 하나 더 내줄 수 있는데, 말순이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진통제를 한 줌씩 씹어 삼키며 지독한 깡으로 7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조차 듣지 않을 만큼 병마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훈아, 지은아. 말순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뼈를 깎고 살을 발라 모은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전해줘야 하는데. 말순이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돈을 전해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붙어있는 낡은 달력에 머물렀습니다. 3월 2일, 손자가 학교에 가는 날이라며 동그라미를 쳐두었던 날짜였습니다. 오늘이구나. 우리 강아지. 가방 메고 학교 가겠네. 말순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훈이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흩날리는 벚꽃잎, 그리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 그 행복한 환영 속에서 말순이는 마침내 고통 없는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가게 주방에서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은이가 국자로 국물을 뜨며 대답하는 순간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손 반찬입니다. 아, 실례합니다. 혹시 김말순 씨 며느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김말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 지은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관할 경찰서입니다. 김말순 씨가 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은이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금소금이 주방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고독사 하신 것 같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좀 진행된 상태였고요. 연고자가 며느님밖에 확인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시신 인수하러 오셔야겠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고독사라니. 그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천년만년 살아서 나를 괴롭힐 것 같던 그분이 혼자서 죽었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종업원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지은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린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닥칠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훈이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지은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이는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엄마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하다 못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빈소, 덩그러니 놓인 국화꽃 몇 송이, 그리고 제단 위에 놓인 영정사진. 지은이는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 말순이는 지은이가 기억하던 7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이란 살은 다 빠져 해골처럼 앙상한 얼굴, 검버섯이 피어오른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평온해 보이는 모습. 그것은 병마와 싸우며 처절하게 늙어버린 낯선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는 바닥을 기어가 영정사진 앞을 붙잡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질게 나를 쫓아냈냐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통곡뿐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소금 뿌리고 내쫓았으면 보란 듯이 천년만년 잘 살았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 꼴이 뭐냐고요? 지은이의 절규가 텅 빈 장례식장을 메아리 쳤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훈이는 영문도 모른 채 우는 엄마를 보며 따라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야? 지은이는 훈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할머니. 그때 검시관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입니다. 사인은 췌장암 말기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진단받은 지 꽤 오래되셨는데 치료를 거의 안 받으셨더군요. 진통제로만 버티신 것 같습니다. 네, 암이요? 지은이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내쫓을 때만 해도 정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아프셨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나가고 나서 병이 생긴 걸까? 지은이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셨다고요? 왜요?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글쎄요. 방 안에서 현금 다발이나 귀중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고요. 경찰의 말에 지은이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악착 같은 노인네가 평생 돈거리던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지은이는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는 왜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죽어갔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훈이와 함께 빈소를 지켰습니다. 향이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말순이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왔느냐 내 새끼들 하고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국화를 헌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세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 마지막 인사조차 지은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을까요?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여기가 김말순 씨 빈소 맞지? 비키라고.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구둣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빈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7년 전 그날 밤처럼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는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되시나? 오랜만이네. 우리 구면이지? 최 사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지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롭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와장창 입구에 놓인 국화 화분이 바닥으로 넘어지며 고요하던 장례식장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들이 바닥에 뒹굴고 하얀 국화꽃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본능적으로 훈이를 등 뒤로 감싸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껌을 짝짝 씹으며 건들거리는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지은이의 코앞까지 다가와 영정사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구긴 내 시어머니 저승길 노잣돈 챙겨주러 온 사람이지. 아이고, 우리 말순 씨 결국 이렇게 가셨네. 그 태도에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하자 최 사장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경황이 없어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지. 안 그래? 자, 이거 봐라. 서류 봉투 속에는 말순이가 7년 전 아들 빚을 갚기 위해 작성했던 각서와 차용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보험금이 꽤 나오더라고. 그걸로 원금은 퉁쳤어. 근데 문제는 그동안 밀린 이자야. 이자가 원금보다 더 무서운 거 알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7년 전에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남이라고요. 지은이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혀를 찢찢 차며 지은이를 비웃었습니다. 남이라니 섭섭한 소리. 쫓겨났어도 서류 정리가 안 됐으면 넌 여전히 며느리야. 상속 1순위가 빚도 상속받는 건 상식 아닌가?
상속이라니요. 저희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게 없긴. 내가 다 알아봤어. 너 요즘 시장에서 반찬 가게로 돈 좀 만진다며? 엄마 손 반찬인가? 방송도 타고 아주 잘 나가더라. 지은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모든 뒷조사를 끝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 훈이를 키우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지켜온 그 소중한 터전을 노리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가게, 제 피땀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대로 해보면 알겠지. 근데 법대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고. 최 사장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지으니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점포 양도 양수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가게 넘기면 퉁쳐줄게. 깔끔하지? 뭐라고요? 미쳤어요? 절대 못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지은이는 악을 쓰며 최 사장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눈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허, 말로 할 때 안 듣네. 얘들아, 혹시 숨겨둔 돈 있을지 모르니까 샅샅이 뒤져봐. 예, 형님. 최 사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하들이 빈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향로가 엎어지고 제사상 위에 놓인 과일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말순이의 영정사진 뒤편까지 들추어 보며 돈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안 돼.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지은이는 울부짖으며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순이의 영정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액자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로 말순이의 야윈 얼굴이 슬프게 뒹굴었습니다. 아, 어머니. 지은이는 깨진 영정 사진을 주워들며 오열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고 이런 수모를 겪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원통했습니다. 돈 없어. 진짜 없다고. 10원 한 장 안 남기고 가셨단 말이야. 지은이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최 사장은 빈소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채, 진짜 땡전 한 푼 없나 보네. 독한 노인네. 죽을 때 싸들고 갔나? 최 사장은 지은이의 앞을 막아서며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지. 자, 여기 지장 찍어. 오늘 안으로 가게 넘기겠다고 각서 쓰라고. 최 사장은 지은이에게 계약서를 들이밀며 재촉했습니다. 지은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자신의 생계인 가게를 잃을 위기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찍으면 우리 훈이 길거리에 나앉아. 지은이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달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 가게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시끄러워. 내가 그딴 푼돈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안 찍으면 이 장례식장 쑥대밭으로 만들어줄까? 훈이 앞에서 험한 꼴 보고 싶어? 최 사장이 훈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는 훈이의 귀를 막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훈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무서운 분위기에 놀라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지은이를 덮쳐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빚의 굴레. 여기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지은이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계약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장례식장의 무거운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도장을 찍어. 우렁찬 호통 소리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박 여사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품에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은 낡고 해진 가방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아, 아주머니.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지은이를 위협하던 최 사장을 몸으로 밀쳐냈습니다. 비켜. 어디서 행패야. 박 여사의 기세에 최 사장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웅크리고 있는 지은이를 일으켜 세우고 놀란 훈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어. 박 여사의 따뜻한 손길에 지은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 흑흑. 최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국밥집 아줌마 아니야?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다치기 싫으면 비키시지? 낄 자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박 여사는 최 사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가방을 탁자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가방. 누가 봐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듯한 볼품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쓰레기라도 주워왔소? 최 사장이 비아냥거렸지만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놈들이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으니까.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7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돈을 모으셨다니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박 여사가 탁자 위에 내려놓은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최 사장과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말순이가 지난 7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모은 돈이다. 너랑 훈이 주려고 목숨 걸고 지켜낸 돈이란 말이다. 박 여사의 손이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드르륵. 지퍼가 열리자 그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수십 개의 통장들, 고무줄로 꽁꽁 묶은 지폐 뭉치들, 그리고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 하지만 지은이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다발 사이로 비죽이 나온 낡은 옷까지. 그것은 7년 전 지은이가 눈보라치는 밤 쫓겨날 때 입었던 인부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사주었던 훈이의 하얀 베넷 저고리가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왜?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밭에 버려졌던 그 옷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깨끗하게 세탁되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이가 그날 밤 내가 떠나고 나서 눈밭을 뒤져 다시 찾아왔단다. 너랑 훈이 냄새라도 맡아야 살 것 같다고 이걸 매일 밤 끌어안고 잤어. 박 여사의 말에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쏟아진 통장들을 곁눈질했습니다. 흥? 폐지 줍는 노인네가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 푼돈 몇 푼으로 빚 퉁칠 생각 마죠? 푼돈?
내 놈 눈에는 이게 푼돈으로 보이냐? 박 여사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사장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똑똑히 봐라. 이게 뭔지. 최 사장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그리고 이건 채무 변제 공증? 그래. 말순이가 죽기 전에 다 처리해놨다. 집한 돈 5억은 은행에 넣어 불리고 자기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랑 합쳐서 내 놈한테 갚아야 할 원금은 이미 변호사 통해서 공탁 걸어놨어. 박 여사의 호통에 최 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독한 노인네가 이걸 다 계산하고 있었다고? 그뿐인 줄 아느냐? 여기 이 서류를 봐라. 지은이 앞으로 상속 포기 각서랑 한정 승인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내 놈이 지은이 가게에는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막아놨단 말이다. 박 여사는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최 사장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법적으로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파고들 틈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습니다. 젠장, 빌어먹을. 최 사장은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난 뒤였습니다. 지은이는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그게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래. 지은아, 여기를 봐라. 박 여사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통장 하나를 꺼내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지은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10억? 말순이가 집한 돈 5억을 7년 동안 굴리고 폐지 줍고 식당 설거지에서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다. 거기에 보험금 남은 것까지 합쳐서 딱 10억을 맞췄어. 너랑 훈이 세상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살게 해주려고. 지은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악착 같은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흑흑,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지은이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며 마지막으로 남은 하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이게 진짜다. 말순이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야.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에게. 내 딸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지은이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애미다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7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너를 내쫓았던 나를 많이 원망했느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나는 이미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빚쟁이들은 들이닥치고 너와 뱃속의 아이까지 그 불구덩이 속에 넣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악역을 자처했다. 소금을 뿌리고 독한 말을 퍼부어야 내가 나를 미워해서라도 독하게 살아남을 것 같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은 척한 것이다. 지은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죽은 내 아들이 선물해주고 간 내 가슴속 진짜 딸이다. 이 돈으로 우리 훈이 공부도 시키고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예쁜 옷 입고 살아라. 소금 항아리 속에 소금은 짜지만 그것이 음식을 썩지 않게 지켜주지 않느냐.
나도 너에게 소금 같은 시어미로 기억되고 싶구나. 부디 행복해라. 내 딸아.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으앙,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은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감사의 절규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훈이도 엄마를 따라 엉엉 울며 지은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도 말순이의 위대한 모성애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사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였지만 한 여자의 목숨을 건 희생 앞에서는 그도 기가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이기네. 최 사장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철수해. 더 있어봤자 국물도 없겠다. 형님, 그냥 가십니까? 그럼 어떡해. 서류가 저렇게 완벽한데 괜히 건드렸다가 쇠고랑 찬다. 가자. 최 사장 일당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장례식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진 영정 사진을 다시 재단 위에 올렸습니다. 유리는 깨졌지만 사진 속 말순이의 미소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지은이는 훈이의 손을 잡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이 사랑,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어머니 딸답게 씩씩하게 살 거예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 있던 인부복과 베넷 저고리를 다시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옷에서 시어머니의 냄새가, 아니,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묵은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썩어 문드러진 가장 향기로운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순아, 이제 편히 가라.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내가 옆에서 잘 지켜줄 테니. 영정 사진 앞에 향불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하늘하늘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지은이와 훈이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봄 기운처럼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이제 지은이에게 남은 것은 빚과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 그리고 그보다 더 값진 영원히 변치 않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다. 지은이는 훈이를 안아 올리며 영정 사진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눈물 속에 피어난 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말순이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지난날의 비바람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훈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납골당 복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앞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안쪽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말순이의 영정 사진과 함께 지은이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하얀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이는 마치 왔느냐, 내 새끼들, 하고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슬퍼만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안 울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우리 훈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훈이도 엄마를 따라 유골함 앞에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훈이에요. 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세요. 훈이의 씩씩한 목소리가 고요한 납골당 안에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당신의 손자가 이렇게나 의젓하게 컸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아이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지은이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가게로 돌아와 일생일대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7년 동안 정들었던 엄마 손 반찬이라는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 주문한 깨끗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말순내 반찬. 하얀 바탕에 궁서체로 힘있게 쓰인 세 글자. 그것은 단순히 가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고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지은이의 의지였습니다. 어머, 사장님, 간판 바꿨네요? 말순이가 누구예요? 친정어머니 함자인가?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지은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시어머니 조남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죠. 이 가게도 다 어머니 덕분에 차린 거고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순이는 며느리를 내쫓은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가게 안쪽 가장 잘 보이는 진열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물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7년 전 그날 밤 말순이가 지은이에게 소금을 뿌릴 때 썼던 그 낡은 소금 바구니였습니다. 대나무살이 튀어나오고 손때가 묻어 거무튀튀해진 바구니. 누군가에게는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은이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갑오였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소금 바구니를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 바구니를 볼 때마다 지은이는 7년 전에 그 차가웠던 눈보라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지은이가 나태해지거나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말순이가 남긴 1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 지은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명품 가방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는 대신 그녀는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훈이의 학비를 위한 신탁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는 자신처럼 갈 곳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시설과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야. 당신은 굶어가며 모은 돈이지만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테니까. 지은이는 기부 증서를 말순이의 영정사진 옆에 놓아두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녀의 선행이 알려지자
가게는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착한 가게, 천사표 사장님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여전히 20년 전 그날처럼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훈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억울한 빚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퇴근길에 가게에 들른 훈이가 양복 차림으로 들어와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오셨네. 오늘 재판은 잘 됐니? 네, 덕분에요. 아 참, 할머니 기일이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그래, 그래야지. 내 할머니가 너 변호사 된 거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은이는 훈이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던 지은이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돌고 돌아 또다시 겨울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 27년 전 자신이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처럼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은이가 바라보는 눈은 더 이상 차갑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으며 가슴속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는 낡은 소금 바구니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지은이는 오히려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서서 지은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그리운 얼굴이 환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등이 굽은 채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던 모습, 먼 발치에서 가게를 훔쳐보며 남몰래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한번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지은아, 내 딸아, 고생 많았다. 환청인 듯, 바람소리인 듯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운명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숭고한 삶에 대한 경의이자 찬사였습니다. 어머니, 보이세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목숨으로 지켜주신 덕분에 저랑 훈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은이는 소금 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옛말에 소금은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음식이 썩지 않게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말순이가 지은이에게 뿌렸던 소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탐욕 속에서 자식들의 삶만은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길 바랐던 어머니의 간절한 방부제였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소금은 짠맛을 내지만 그 짠맛 덕분에 세상 모든 음식이 제맛을 낸다는 거요. 어머니의 인생은 눈물겹도록 짰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은 이렇게 달콤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눈 내리는 하늘을 향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를 금지옥엽으로 키워드릴게요. 아무 걱정 없이 예쁜 옷만 입고 맛있는 것만 먹으며 살게 해드릴게요. 지은이의 고백이 하얀 입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말순이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지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인 말순네 반찬의 불빛이 눈밭을 따뜻하게 비추고 그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사랑의 전설이 소금 항아리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의 비극은 긴 세월을 건너 가장 아름다운 봄날의 희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에게 이 따뜻한 소금 같은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소금 속에 숨겨진 말순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지은에게 뿌려진 그 소금은 상처를 내는 돌멩이가 아니라 삶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의 방부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변치 않는 따뜻한 소금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